はい。はい。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저 새끼 뭐하나 막 표정도 막 뭐 보지도 않아 그냥. 좀 이렇게 그 주의를 환기하는 멘트죠. 예. 제2외 국어 뭐 하셨어요? 프랑스어. 아는 게 봉주르 뭐 이딴 거밖에 없다. 파리. 제2외 국어 뭐 하셨어요? 스페인어? 서바나어? 오씨, 감도 안 오는데? 스페인 하면 뭐 가우디 뭐 이런 거, 마드리드,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우리가 아는 게 뭐 그 정도밖에 없고. 제2국어 뭐 하셨어요? 아, 프랑스 왜 다 일본어가 없니? 제2국어 뭐 하셨어요? 아,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몇 개 아는 일본어가 있잖아. 생활 일본어. 하이, 하이, 덴노 헤이까 막 이런 거. 덴노가 천황이란 뜻입니다. 덴노 헤이까 반자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천황폐하 만세 이러고 나서 막 죽는 거예요. 예. 뭔 얘기냐 갑자기. 예. 저희 와이프가 이제 일본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겁나 보게 되는데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컴퓨터가 있고 옆에 AUX 단자로 연결을 해가지고 야마 무슨 이제 딱 그 스피커를 연결해 놨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일본어 그 노래가 막 들려. 예. 그래서 왜 이제 대놓고 친일파 짓을 하는구나 이 친구가. 지금도 아마 친일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야, 너희 회사에서 미쯔비시 중공업을 대리를 해서 막 이 지금 친일파 집단아 막 이러면서 하는데 국정원 심리전 잔장을 변호했던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고요. 있어요? 민병주 씨라고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저희 집에 뭐 원세훈 뭐 공소장 이런 거 있어요. 예.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죠. 어찌 또 그런 걸 하고 내가 살았을까. 지금이 훨씬 마음은 편합니다. 아, 힘들어요. 그런 거 하려면. 아휴. 자, 이걸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를 보시면 조문을 설치하는 게 조금 부정확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조문이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이렇게 써나가실 때 조문을 기재를 하실 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일단 형사소송법 자체가 없어. 제312조 사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거를 선회하지 못할 바는 아닌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씁니다. 형사소송법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12조 제4항. 이렇게 원래 표준적으로 기재를 해줘요. 이게 법률가들이 가장 익숙한 방식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요 정도까지는 이제 선회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요거하고 막 섞여 있어. 자기 머릿속에서 막 펜 가는 대로 막 쓰는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보통 형사법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가장 많이 쓰잖아요. 형사법,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엔. 그래서 형사소송법 괄호치고 이하 법이라 합니다 라고 해놓고 쓰실 때는 보통 법 제313조 제1항 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쓰셔야 이 사람이 잘 쓴다는 인상을 받죠. 그냥 이게 법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쁠 때 이거 보면은 무슨 이 법이 무슨 법인데 헌법인지 내가 알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 몇 조 몇 항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양도 늘어나고 좋습니다. 항상 풍부하게 쓰는 그리고 있어 보이게 쓰는 팁을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익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일을 하실 때 나중에 준비서면 뭐 이런 거 쓸 때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축약을 해준다. 처음에 형사소송법 가장 많이 쓰는 법률이기 때문에 축약을 법이라고 해주고 꼭 법 제312조 제4항, 법 제313조 1항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쓰든 간에 통일성을 유지하시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2013년도 2회 변호사 시험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자, 실제 변호사 시험 문제니까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죠. 다음 기록을 읽고 피고인 김가빈의 변호인 김힘찬과 이사랑의 변론유지서를 작성하되 변론유지서 양식 중 본문 1, 2 부분만 작성하라. 1, 2 부분이 무엇인지 보죠. 2페이지입니다. 김힘찬과 이사랑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피고인 김가빈에 대하여 40점 분량이면 몇 줄? 몇 줄이죠? 100줄이죠. 예, 100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이렇게 있습니다. 피고인 이을해에 대해서 60점 곱하기 2.5 얼마? 150줄입니다. 4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에요. 4페이지가 133줄이잖아요. 그걸 넘는 분량입니다. 특경가법 위반 사기 공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평가 제외사항 중에 피고인 김가빈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피고인 김가빈과 피고인 이을해는 이 특경가법 위반 사기의 공동범행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김가빈에 대해서는 쓰지 말고 이을해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무관합니다 라고 다투고 있는 사정을 써봐라. 즉 특경가법 위반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325조 후단 무죄 주장을 하라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60점 분량이다.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 40점 이상 분량으로 써야 됩니다. 40점, 45점 분량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얼마예요 벌써? 예. 얼마입니까? 100줄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만.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100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스킬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가셔야 돼요. 한 줄 한 줄 그냥 팍팍 띄십시오. 처음에 팍팍 띄어서 쓰시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7장 반 넘어가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줄을 점점 줄여나가시면서 쓸 내용을 점점 더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그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쓰는 거에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 중에 혹시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그리고 재산죄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죠. 사문서 위조, 위조세문서 행사 없네요. 넘어갑니다.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아이쿠 축소 사실이 있습니다.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됩니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 중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라면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혹은 합의를 했을 경우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도주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사실인 교특법 위반 부분이 반의사 불벌죄이다 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볼 거 없죠. 특경가법 위반 사기는 재산범죄입니다. 재산범죄이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100줄 분량을 투자해서 325조 후단무죄를 주장하라라고 이미 여기서 다 체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범죄 부분을 체크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걸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공갈 부분 재산범죄죠. 친족상도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기록으로 가시죠. 기록 내용 시작. 공소제기 1자 보겠습니다. 2012년 10월 19일 공소가 제기되었고 공소장으로 넘어갑니다. 11페이지 김가빈 씨. 쭉쭉쭉 넘어가시고 공갈 여기까지는 볼 거 없습니다. 11페이지 더 볼 게 없네요. 자,
공소사실 12페이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경가법 사기 부분입니다. 이의뢰 씨는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겠죠? 막 다투겠죠? 예.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패턴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대면서 나는 함께 저지른 게 아닙니다 라고 다퉜습니까? 저놈이 돈 다 가져갔는데요 라고 다툰 케이스가 있었죠. 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의뢰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박병진에게 피해자 박병진에게 주유소 부지로 이용하려고 하니 매수해달라라고 의뢰를 받고 매매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 대금으로 3억 원을 제시받자 5억 원이라고 부풀려만 해서 2억 원을 뻥튀기해서 자기가 꿀꺽하려고 공모하였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김가빈도 함께 거짓말을 해서 알고 봤더니 2천만 원을 꿀꺽했다. 2천만 원이 아니죠. 2억 원을 꿀꺽했다. 그래서 피해자를 기망해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 김가빈의 사문서 위조 보시면 피고인은 498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도인 최정호와 박병진 사이에 3억 원 매매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새로 가라로 만들어서 박병진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박병진의 도장을 찍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다음 13페이지 나항입니다. 박병진한테 아이쿠 5억 원에 우리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라고 계약서를 갖다 줘가지고 교부해서 행사. 다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도주 차량 2개가 있는데요. 2012년 9월 18일 21시 30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53 중요하죠. 0.05를 조금 넘는 수치. 이런 경우에는 항상 혈중 알코올 농도 제대로 측정된 게 맞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 케이스가 보통 출제가 되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0.1 넘어간다 그런 시점에는 보통 체열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막 체열하고 이랬을 때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체열이 이루어졌는지 절차 지켰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0.053 상태로 제네시스를 운전해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들이받아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자상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약 2주간의 치료. 굉장히 경미한 지금 상처를 입은 겁니다.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 정형외과 가서 들어눕죠. 2주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자체가 0.053 전치 2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 힌트로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고인 이의뢰 단독범행입니다. 2012년 9월 27일 20시 10분경 양재곱창에서 5만 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다. 현금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음식값 지급 면하기 위해서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식당 밖으로 걸어나갔고 음식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뺨을 4-5회 때려서 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공갈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뭔가 공갈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아이쿠 공갈에 있어서 재산범죄로서 친족상도례가 성립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 친족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서로 싸우다가 뭐 뺨 때리고 이랬을 리는 없거든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6페이지로 오시죠. 공판기록 보겠습니다. 6페이지의 공판기록을 살펴봤더니 증거서류 제출 서면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로 갈까요? 약식명령 등본이 나와 있고요. 서적 사본이 있습니다. 약식명령 등본, 우리한테 주어지는 면소라는 힌트를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죠. 18페이지 약식명령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발령 시점과 확정일자를 봐야 됩니다. 발령 뭐죠? 2012년 10월 24일에 발령되었고요. 확정이 11월 29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2012년 5월 25일 최정호라고 기재한 다음 매도인란에 최정호의 도장을 찍어서 최정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한 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즉 적용 법령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적용 법령이 형법제 231조, 234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위조 사문서 위조 더하기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지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김가빈 씨의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부분 봤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어떤 범죄 사실이냐?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는데 여기 매도인 도장이 찍혀 있고 여기 매수인 도장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약식 명령에 지금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은 이 부분을 위조했다라는 범죄 사실로 약식 명령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가빈 씨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을 살펴봤더니 아이쿠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의 문서에 연명문서, 하나의 문서가 연명문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연명문서를 모두 위조했다면 하나의 범죄 행위로 두 개의 위조죄를 지금 한 겁니다. 위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즉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과거의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 약식 명령의 효력은 현재 이번에 기소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칩니다. 왜? 상상적 경합은 일죄예요. 하나의 죄입니다. 하나의 죄를 이미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약식 명령 확정 판결이 있는 거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면소 326조 1호 면소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 여기서 하셔야 될 일은 뭐죠? 이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부분을 20줄로 구성해서 써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20줄이면 몇 점 분량이죠? 8점입니다. 8점 분량으로 구성해서 써보십시오. 따라서 약식 명령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미 정리를 끝냈습니다. 20줄로 정리하시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봤더니 자 그때 이제 수업 들으셨을 때 이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게 과히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쨌든 백지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자 19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읽어보죠. 특정 운전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때에는 시간당 혈중 알코올 농도의 분해 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서 분해량을 계산한 후 혈중 알코올 농도의 1을 가산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게 된다. 즉 알코올이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시점에 이 시점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이 이후에 3시간이 흐른 후에 B라는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봤더니 이때 아이고 0.58이 나오더라. 0.058%이다 나오더라. 이런 경우에 보통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절차를 지키기 때문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술 마신 다음에 하강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일단 전제에 깔고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봤더니 요만큼이 나왔으니까 3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보면 요만큼 이 혈중 알코올 농도의 범위가 아이쿠 0.078에서 0.093%이다. 이 중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한 0.078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이따가 막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제일 끝부분 19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 보시죠.
실험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종 음주 시각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즉 술 다 먹고 나서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정점에 이른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하락 시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된 이후에 당신 술 마신 지 언제 마지막으로 술 마셨어요? 12시에 마지막으로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지금 3시인데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보통 90분이 지난 지 1시간 반이 더 됐기 때문에 하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투라라고 지금 여기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끝에서 셋째 줄 19페이지 따라서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 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경우에는 이 사이에 측정된 경우에는 이게 상승인지 하강인지 잘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은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이 90분 안에 측정을 해버리면 요 정도 아마 나올 거라서 요게 지금 2차 함수 곡선 같네요. 지금 0.058이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어디에 대해서 갖다 쓰라는 겁니까? 김가빈 씨의 도교법 위반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0.053이라고 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다퉈라라고 하는 근거 자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증거 목록을 살펴보죠. 8페이지. 사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제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을혜 씨라는 사람은 김가빈 씨의 진술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다 부동의를 했겠죠. 그리고 이을혜 씨와 김가빈 씨는 아까 공소 사실을 살펴봤더니 공범인 공동 피고인입니까?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입니까?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죠.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사경 작성 피신 조서에 대해서는 만약 이을혜 씨가 내용 부인을 했다. X라고 쓰여 있으면 그 증거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검사 작성 김가빈에 대한 피신 조서에 관해서는 검사가 나중에 김가빈 씨한테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쓰여 있는 게 맞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즉 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거기에 쭉쭉 담겨 있겠네요. 자, 8페이지 보시죠. 순번 1번 X 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사 작성 김가빈에 대한 피신조서에 대해서 이을혜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즉, 이 순번 1번 증거에 대해서 검사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싶으면 검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4번 보니까 박병진 작성 진술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경이 작성한 박병진 작성 진술조서. 이을혜가 X라고 했는데요. 자, 박병진 씨에 대해서 검사는 뭘 해야 됩니까? 증인으로 불러서 진정 성립을 인정받아야겠죠.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 넘어가시고 9번 보시면 김가빈에 대한 피신조서 이을혜가 부동의했습니다. 사경이 작성했습니다. 증거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크게 X자 빡 쳐놓으시고요. 나중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설시에 나가실 때 여기부터 시작하셔야겠죠. 그리고 10번 보시면 이을혜 본인의 피신조서 경찰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서 사기 부분에 관한 내용 부인을 했습니다. 이을혜 씨가. 증거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9번과 10번 증거가 왜 증거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을혜 씨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 사기 쓰실 때 이거는 필수적으로 증거 능력 없는 증거 부분에 설시를 해주셔야 돼요.
꼬박꼬박 다 써주십시오. 줄 넓게 써서요. 그리고 16번 수사보고서 뭐 이런 거 있고 나머지는 다 증거 동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17번 보시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서가 있는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서가 아이쿠 만약 도주차량죄 도주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이쿠 이 사람을 교특법 위반죄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 불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공소 기각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지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 박병진 씨와 증인 안경희 씨가 나왔네요. 자, 넘어가시죠. (14페이지) 보니까 긴급체포서가 있습니다. 긴급체포서 같은 거 있을 때 항상 보셔야 될 게 체포한 장소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체포한 장소가 경찰서 내 사무실 내라고 되어 있네요. 임의동행을 하거나 강제로 끌어와가지고 경찰서에서 긴급체포를 하는 사례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꽤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쿠 나와요. 당신 지금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아이쿠 나 지금 그럼 나 우리 변호사한테 나 전화할게요. 못해. 이러면서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막 기소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다 무죄를 받았지만, 자 보시면 서초경찰서 경제팀 사무실 내에서 이의뢰 씨가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케이스가 바로 이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갑자기 체포된 케이스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조사받으러 간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안 와. 왜 그러냐? 체포됐대. 이거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공판 조서 볼까요? 15페이지 별거 없고요. 16페이지 보시죠.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 입장을 살펴보죠. 피고인 김가빈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당시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갔음에도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 즉 도주 차량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주 차량죄라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즉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리에서 도망가가지고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서 결국 어떤 피해자한테 굉장히 어떤 심각한 영향이 일어나는 걸,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범죄가 바로 지금 도주차량죄인데, 이 도주차량죄를 가지고 옛날에 장난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지금도 뭐 블랙박스로 본 세상 이런 거 보면은 가끔가다 보면 희한한 사례들 많이 나오잖아요. 블랙박스 처음 나왔을 초기에 별별 희한한 아저씨들 블랙박스에 되게 많이 찍혀갖고 나왔거든요. 뭐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막 갑자기 막 찾아와가지고 본네트에 막 몸 던지고 별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혹시 블랙박스 회사에 제품 고도의 제품 광고가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많이 보고 사셔서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경찰 친구나 이런 분들 계시면, 혹시 의경으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은 이제 음주 측정, 음주 단속 이렇게 나갔을 때 얘기 들어보면 얼굴에 침 맞은 거 이런 거는 뭐 그거는 너무 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얼굴에 돈 던지고 간대. 얼마면 되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돈은 주스라고, 돈을 주지 말고 네 몰래 이렇게 넣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예.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법정 자백이 있네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법정 자백이 있고, 도교법, 뭐 이거는 있고. 하지만 우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 면소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다음 이의뢰 씨 보면 피고인 김가빈과 공모해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명백한 325조 후단 무죄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변호인 된 입장에서 120줄 이상으로 때깔나게 써내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갈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 맞습니다. 공갈로 처벌받는 건 뭔가 억울합니다. 공갈이나 사기 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처분 행위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처분 행위는 스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이익을 내놓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공소사실을 살펴봤더니 조금 뭔가 이상해요. 그냥 이 아저씨는 돈 없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제 나오니까 그거 면탈하려고 이렇게 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갈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폭행사안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가령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의뢰 씨가 곱창집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야 이 새끼 나 돈 없으니까 임마 나 이거 없는 걸로 해 이 자식아 하면서 막 그렇게 때렸다. 상황 따라서 그게 공갈이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칼 들고 그 사람을 위협해가지고 저 채권을 면탈했다라고 한다면 강도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 때려가지고 너 임마 이거 안 받는 걸로 해 알았지? 해서 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공갈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몰래 도망가려다가 잡혀가지고 아이쿠 너 임마 돈 안 내고 가 이 자식아 이럴 때 이제 서로 이제 목 잡고 뺨을 네다섯 대 때리고 그냥 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놓은 행위 5만 원어치 돈 안 받겠습니다라고 한 행위가 있는지가 지금 의문이에요. 처분 행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폭행 사안인 것 같아요. 자, 폭행이라면 공갈죄의 수단에는 폭행 협박이 들어갑니다. 폭행 협박으로 사람한테 채무 면탈하면은 이건 상황 따라서 강도죄나 공갈죄가 될 수 있는데 자, 폭행은 전형적인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면 공갈죄 부분은 나가리가 날 확률이 크네요. 자, 이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공판조서 20페이지 보시죠. (20페이지) 끝에서 다섯째 줄 피고인 이을혜가 경찰관 안경위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을혜. 자, 안경위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 결국 안경위 씨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을혜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나가는 게 당신들의 역할입니다 라고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피고인 신문 해도 괜찮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니까 피고인 신문으로 뭔가를 묻습니다. 자, 검사가 피고인 김가빈에게 뭐라고 묻는데 피고인 김가빈한테 진정 성립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피고인 김가빈한테 진정 성립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아까 기록에서 8페이지에 나와 있던 검사 작성 피신조서, 김가빈에 대한 피신조서 중 이을혜 씨가 부동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가빈이 진정 성립을 인정한 바 없다. 그렇다면 순번 1번 검사 작성 김가빈에 대한 피신조서를 이을혜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 이유는 무엇? 형사소송법 312조 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 21페이지 보시면 피고인 김가빈에게 피고인은 이을혜와 공모하여 피해자 박병진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양신구를 통해서 이을혜에게 2억 원을 교부한 것인가요? 이을혜가 2억 원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을혜 양신구로부터 2억 원 먹었다는 것이 김가빈의 법정 진술입니다. 이제 틀린 그림 찾기를 하나하나 또 하시는 거예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고경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는가요? 예, 나중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므로 상해 입힌 사실은 인정하기로 하므로 다투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이을혜 변호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기범행이 발각되자 중한 처벌을 면하고 편취한 돈의 행방을 감추려고 이을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이을혜 씨의 입장이네요. 이을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돈의 향방을 떠넘기고 있다 라는 것이 이을혜 씨의 입장이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을혜에게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네, 공모해서 편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재판장은 검사한테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고인 김가빈의 음주 최종 시간 후 체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하강기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검사가 착합니까? 보통은 검사가 확인해보고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다음 기일에도 진술을 안 하겠죠. 혹시 지난번 기일에 확인해달라고 한 거 진술하시겠나요? 제가 확인을 잘 못해봤는데 다음 기일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자, 증인신문 조서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박병진 씨의 증인신문 조서 보죠. 자, 박병진 씨는 누구냐? 박병진 씨는 5억 원 편취당한 아저씨입니다. 5억 원을 편취당한 아저씨인데, 자, 보통 이런 박병진 씨 피해자의 진술 중에 살펴보면 전문 진술이 껴있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그 전문 진술의 형태는 어떻게 되었죠? 보통 다투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피고인의 이야기를 원진술로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죠.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보시죠. 문답. 두 번째 문답 보시면 증인은 2012년 6월 10일경 죽은 양신구로부터 양신구가 죽었네요. 314조의 진술불능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소리입니다. 피고인 이을혜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때 김가빈과 죽은 양신구를 함께 만나서 왜 매매대금이 2억 원이나 차이가 났는지 따졌는데 죽은 양신구가 분명히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즉 양신구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전문 진술이 지금 법정에 현출돼 있죠.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OX. 짜증나는 OX. 상황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대부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신빙성 탄핵을 하게 됩니다. 왜죠?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전형적인 316조 2항의 진술 불능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었기 때문에라는 케이스를 예전에 조금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느냐? 우산각 어린이 공원에서 노숙자 아저씨가 한 사람이 죽었던 케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술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 부분 22페이지 끝에서 10째 줄부터 끝에서 7째 줄까지 이 답 부분은 일단 증거 능력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증명력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22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문답 보시면 피고인 이을혜가 2012년 6월 1일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죠. 네, 그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돈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 갖다 쓰라는 겁니다. 2억 원을 갖고 있는 놈이 500만 원을 왜 빌리냐? 이런 이야기 갖다 쓰란 거예요. 마지막 문. 김가빈은 2억 원을 일주일 동안 소액으로 현금하여 분산하여 인출하였는데 증인은 김가빈과 양신구가 서로 나누어 가졌다는 의심은 해보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즉 이을혜 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야, 양신구랑 지금 김가빈이랑 둘이서 짝짝꿍 해가지고 2억 원을 논아먹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2억 원을 받았다면 내가 왜 2012년 6월 1일에 이 박병진한테 가가지고 500만 원 구걸을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다 뺏겼어도 돼요. 뺏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23페이지 보시죠. 23페이지 보시면 경찰관 안경희 씨가 나왔습니다. 이을혜 씨를 조사했던 경찰관입니다. 피고인 이을혜가 증인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가요? 즉 아까 보니까 이을혜 씨는 서초경찰서에서 긴급체포가 돼가지고 그 뒤에 조사를 받은 거예요.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통은 이런 케이스에서 안 되는 케이스가 나와요.
출석을 했는데 갑자기 체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중필 긴 요건 중에 주로 필요성이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못하는 케이스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안경이라는 사람의 진술 자체가 전부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진술을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증거 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는 게 타당합니다. 왜? 과거에 불법 체포로 인해 가지고 얻어낸 진술을 법정에서 반복하게 되는데 그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한 2차 증거를 법정에서 계속 현출을 해나간다고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 피고인은 조사 당시 2012년 4월경에 거짓말해서 5억 원 송금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자백했고요. 담배도 한 대 피우도록 건네주었고 자백하면서 죄송하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증거 능력을 제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쭉쭉쭉쭉 볼 수 있습니다. 26번, 26페이지. 고소를 합니다. 박병진 씨가 아이쿠 이거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나 이거 3억 원에 샀는데 3억 원에 산 줄을 모르고 5억 원에 샀다고 제가 이거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넘어가셔서 28페이지 넘어가셔서 주렁주렁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요? 라고 줄줄줄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답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친구인 이의뢰를 의심해 볼 생각도 하지 못했고 2012년 6월 10일경 김가빈을 찾아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대금이 2억 원이나 차이가 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가빈은 이을해의 지시에 따라서 매매 가격을 부풀렸다고 시인하면서 이을해로부터는 수고비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 모두 매매대금 차액 2억 원을 현금으로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은 김가빈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죠. 전문진술이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병진 씨에 대해서 이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성립의 진정은 아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2항의 전문진술 인정 요건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원진술자가 김가빈 씨이기 때문에 법정 출석 불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져 물었더니 이 다음 세 줄 부분은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 패턴이 이제 반복이잖아요. 잘 살펴보면 법정에 나와가지고 아이 누구로부터 들었습니다. 혹은 과거에 고소를 하면서 아이쿠 저놈들이 짜고 쳤다는 거 알고 봤더니 이놈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제껴 나가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뿅뿅 점수를 다 따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세 줄 쓰시면요 2점 갖고 가요. 바로 갖고 갑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28페이지는 뭐 남은 거 없고 29페이지 뭐 볼 거 없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이 기재된 범죄 사실과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해서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매도인 최정호, 매수인 박병진 이거를 위조했다는 것인데 과거에 이미 최정호 씨에 대한 매도인 명의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을 납입해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과거에 확정된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부분 범죄 사실은 동일하다. 동일성에 관한 기준도 반드시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초적 사실 동일설 그리고 사실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할 때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써주시란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최정호 씨의 진술조서가 나오네요. 최정호 씨는 뭐 볼 거 없고요. 32페이지 넘어가서 끝에 부분에 좀 쓸 게 있네요.
피해자 김가빈을 찾아가 어떻게 된 것이냐 따져 물었다. 3억 원, 5억 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어이쿠 나 이거 써준 적 없는데 뭐냐 하면서 따져 물었더니 피의자 김가빈은 실제와 달리 5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서 박병진에게 보여주었다면서 저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수사기관에 고소는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 자체가 다 이을혜 씨가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주범이 저놈입니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제3자를 꼬시기까지 했습니다. 나한테 지금 덮어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가빈의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계속 뒤집어 씌우고 있네요. 이런 것들 자료들을 다 갖다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120줄 채우죠. 어떻게 채웁니까? 다 뺏겨 쓰시면 돼요. 자, 넘어가셔서 33페이지. (33페이지에) 서초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작성된 김가빈에 대한 피신조서 증거능력 있다 없다? 없다. 이 의뢰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왠지는 아시겠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 없다. 넘어가시고요. 자, 36페이지,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을혜 본인에 대한 사경 작성 1회 피신조서 내용 부인했습니다. 증거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형사소송법 312조 사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넘어가셔서 38페이지 피신조서 보겠습니다. 김가빈에 대한 피신조서 운전 문제가 나옵니다. 38페이지에서 뭐 건들 게 없네요. 쭉쭉쭉쭉 넘어가셔서 39페이지 넘어가셔서 보니까 피해 차량을 살펴보니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약간 꺾이고 뒷범퍼에 흠집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당신 술 냄새 나는 것 같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라고 혼이 좀 나봐야 된다고 하면서 300만 원을 불렀다. 40분간 옥신각신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그냥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는데 가는 도중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하다 자진해서 출석해서 음주 측정을 받았다. 피의자가 서초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기에 자진 출석하였을 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5가 검출되었고 교통사고 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간당 감소수치 0.008을 합산하면 0.053에 해당한다는데 이를 인정하겠습니까? 예, 술 마시고 음주운전한 건 틀림없으니 인정하겠다. 자, 이 내용 자체가 술을 먹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점에 올랐다가 하강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 이야기 자체가 0.045가 찍혔는데 이게 0.05고요. 0.08을 더해보니까 어이쿠 0.053이야. 또 0.05 넘었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검사가 법정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100% 아이쿠 상승 국면인지 하강 국면인지가 지금 익스큐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에 정합성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0.053%의 혈중 알코올 농도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따라서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쪽으로 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참고로 25줄 분량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10점 정도 분량 이제 배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판 기록 19페이지, 20페이지 막 여러 가지 내용 써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다 뺏겨 넣으시면 돼요. 25줄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개의 목차를 구성하시면 3줄이 빠집니다. 3개의 목차 1, 2,
3 하면서 3줄이 빠지고요. 각각 띄면 또 2줄이 빠져요. 이렇게 해서 5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5줄, 여기에 10줄, 결론 부분에 3줄 이렇게 써주시면 25줄 빠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막 걸리냐, 이게 족쇄 같아요. 인생이네요. 제 인생도 10년 전에 족쇄가 없었는데 이제 뭔가 제가 혼자 건수 치면 저 혼자 책임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이게 엮이기 때문에 이게 인생 살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부럽네요. 그런 면에서. 항상 부러운 게 와이프 없고 자식 없고 이거 얼마나 부러운데. 와이프가 빨리 30억을 벌어오면 이혼을 해주겠다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빨리 벌어서 이혼하고 저기 파주에 그 헤르멘하우스 1차 거기 이제 지하에다가 딱 그 PC방 만들어 놓고 밑에 거기 이제 플스랑 막 엑스박스랑 갖다 놓고 GTA5 막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놀러 오세요. 그 옆에 롯데시네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파주 아울렛. 자, 뭐 와이프가 볼 일은 없겠죠. 보면 어쩔 거야. 자, 어쨌든 지금 교재 39페이지를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5가 나왔고 거기에 0.008을 더해가지고 0.053이 된 건데 그러한 계산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관계가 검사의 이야기로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아까 19페이지인가 20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뭐 서적에 복사된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내용을 갖다 쓰라고 다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적절하게 뺏겨 쓰셔가지고 25줄 분량으로 구성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자,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가 8점 분량으로 돼 있고요.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죄가 조금 배점이 많아요. 도교법 위반 음주운전죄 10점 분량입니다. 이게 20점 분량 정도 되거든요. 22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죄를 그렇다면 어떻게 써나가야 될까? 보통은 도주가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넘어가셔서 39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피해자가 상해 입은 사실은 인정하겠는가요? 네, 피해자가 다쳤다고 했다면 그게 맞겠지요. 다만 사고 당시에는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여 가버렸을 뿐 뺑소니를 하려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뺑소니의 인정 기준은 무엇이다? 구호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냐? 사람이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거나 혹은 거기에 비산물이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후속 차량들이 막 와다가 또 사고 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고가 났어요. 뽕 부딪혔습니다. 뽕 부딪히니까 앞사람이 아씨 이러면서 이제 목을 잡고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안 겪어봤죠? 기분 더럽습니다 이거. 예. 택시 아저씨가 앞에서 막 빵 울려요. 착 이제 머리를 팍 받고 거기가 그 경적이 한 10초간 울려 빵. 그럼 저도 같이 울립니다. 빵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저씨가 직접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야, 차 저쪽으로 뺍시다 해가지고 차를 옆쪽으로 갖다 댔단 말이에요. 차를 갖다 대고 나서 당신 술 냄새나 뭔가 이상해? 너 이 새끼 너 이거 제대로 하면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문제된 것인데 이러한 케이스에서 지금 2주 나왔잖아요. 이 아저씨가 운전자가 2주 나왔고 엄청나게 다쳤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경추부 염좌라는 건 그냥 목 삐끗하면 경추부 염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차량을 다 옆으로 빼고 했다는 게 이 앞선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혹은 차량에 있어 여기 막 떨어진 무슨 뭐 비산물들 뭐 타이어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어 뻥큰하게 막 굴러댕긴다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상황에서는 후속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 없었냐, 구호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 없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문답. 피의자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네, 가입되어 있고 사고신고도 해둔 상황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고경자 씨가 아이쿠
뭐 신고를 했고,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1부터 보시죠. 사고 후 가해 운전자와 함께 차량을 일단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에 봤더니 차가 많이 상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 차의 번호판이 약간 꺾이고 뒷범퍼에 흠집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사고 직후에는 흥분해서 잘 모르고 집에 그냥 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다음날 목과 허리가 좋지 않아서 경추 염좌 2주간 경추 염좌상이 나왔고 진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 당시에 사고 날 당시에는 목 잡고 내렸지만 그 당시에는 흥분해갖고 잘 아픈 줄 몰랐다까지 나왔어요. 따라서 구호 의무가 있었던 경우인지 굉장히 의문이라는 것이죠. 넘어가셔서 41페이지에 살펴보면 주치의운전 측정 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 윗부분에 몇 시로 돼 있죠? 2012년 9월 18일 22시 30분경으로 돼 있죠. 그런데 왼쪽에 진술서 보시면 교통사고를 언제 당했죠? 21시 30분경에 당했습니다. 21시 30분경에 교통사고가 났고 음주 측정은 60분 후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교재 19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내용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30분에서 90분 정도가 지날 때까지는 하강 국면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따라서 알코올 흡수가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알코올 흡수 더럽게 못합니다. 저는 진짜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즉 사고 난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서 사고가 나고 1시간 만에 지금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측정을 했다고 지금 주어진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을 반박하라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가셔서 42페이지에 혈중 알코올 농도 산출 보고 뭐 쌩까면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43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인배상 2입니다. 무한. 우리가 사고 나면 뭐 대인 접수하느니 대물 접수하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대인 접수 안 해주는 조건으로 뭐 100%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대인 접수하게 되면 사고 이력이 남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빵빵 올라가요.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대인 접수하는 걸 되게 꺼려 하거든요. 그런데 담보 대인배상 2를 살펴보면 무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인배상 2 무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람이 다쳐가지고 입은 피해에 대해서 무한 배상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주운전이 있네요. 자, 44페이지 보시죠. 진술서. 강기술 씨 44세고요. 양재곱창 사장님입니다. 피의자가 9월 27일 20시 10분경 5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예, 곱창 2인분에 술 몇 잔 먹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음식값 계산 안 하고 몰래 식당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음식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목을 잡고 손으로 막 뺨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잘 보면 아이쿠 제가 돈 안 받을게요. 너희 새끼 돈 받지 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없죠. 공갈 아닙니다. 그냥 때리고 튄 거예요. 따라서 어디인지 확인한 후에 이 아저씨 어디 사는지 확인한 후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가 음식값을 변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다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공갈이 아닙니다. 처분행위가 없습니다. 이 의뢰의 피의자 신문조서 45페이지 나오는데 역시 뭐 마찬가지 내용이 있네요. 별거 없습니다. 넘어가셔서 47페이지의 피신조서. 47페이지는 별게 없고요. 48페이지 보시면
48페이지 보시면 거기부터 이제 김가빈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이 을해의 진술들이 쭉쭉쭉쭉 나오네요. 특히 끝에서 두 번째 문답 거기부터 49페이지 셋째 줄까지 여기까지가 이 을해 씨가 이 사건을 대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저는 김가빈이 저한테 최정호가 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푸른다고 하고 그 주변 땅 시세가 그 이상 된다고 그래서 김가빈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박병진에게 김가빈의 말을 전달해주고 통화하도록 해준 사실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간에 연결만 해준 것뿐이고요. 여기서 돈 받은 것도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습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을해 씨의 입장이네요. 자, 그렇다면 끝에 48페이지 끝번째 마지막 문입니다. 피의자는 김가빈으로부터 양신구를 통해 현금 2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너 2억 원 받았다는데? 아니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병진과는 절친한 친구로서 제가 그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박병진에서 수고비로 받은 300만 원도 받은 다음날 전부 김가빈에게 송금해 주었고 한 푼도 개인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에서 공모한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쿠, 그거 맞는데요. 서초경찰서를 저한테 갑자기 막 경찰 차량에 막 태워가지고 경제팀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 써있네요. 자, 불법 구금을 했다는 이야기가 거기 써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즉 구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어떤 행위를 해야 되죠? 영장이 있어야 되죠. 영장 없이 사람을 지금 경찰서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잖아요. 체포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안 되죠. 체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없는데 이거는 지금 임의 동행을 가장한 불법 구금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이후에 경찰에서 막 진술을 했다. 그러면 이게 다 위법 수집 증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2차적 증거. 아까 법정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안경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역시 불법 수집, 위법 수집 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에 해당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긴급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그러한 위법성이 해소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진술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쓰는 스킬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는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요건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 특가법 위반 도주 차량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20점) 분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5를 곱해보죠. 얼마죠? 50줄입니다. 아우 길어요. 50줄 분량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목차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본 공소사실의 쟁점이라고 해가지고 한 줄 잡아먹고 그리고 이 사건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도주의 의미가 문제된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는 도주차량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구호조치 의무,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도주차량죄의 성립을 긍정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도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라는 정도로 요 정도 쓰시면은 한 4-5줄 빠져요 벌써. 예. 요 정도 쓰시면 4-5줄 빠지고 여기 대해서 두 번째 판례의 입장. 이미 여기서 판례 입장을 약간 언급을 했지만 또 써주셔도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쓰실 때는 약간 풍부하게 써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죠. 판례 입장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의 경우 혹은 사안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에 있어서 도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목차를 잡아서 써주세요. 첫 번째 피해자의 피해 내역 전치 2주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스스로 움직여서 차량을 사이드에 빼가지고 주차를 시켰고 그리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났을 때는 아픈 줄을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픈 것을 알게 되어서 2주 진단서를 끊어온 점에 미추어 봤을 때 그 당시에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구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구호 의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걸 적어도 5줄 이상 쭉쭉쭉쭉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사고 현장 상황. 사고 현장 상황은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뭔가 비산물이 막 흩어져 가지고 뒤에 있는 이걸 빨리 치우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차들이 계속 와가지고 또 사고 나고 또 사고 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그걸 안 치우고 도망갔다.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고 비산물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직접 사고 당사자들이 문제가 된 차량을 우측편으로 이동해서 추가 사고의 위험이 남아있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을 막 써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 막 써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게 뭐 크게 말이 안 될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내가 그냥 그때 도망가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자리를 피했다 하더라도 지금 꼭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든지 혹은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든지 차량을 그냥 막 사고 난 그 상황에 막 그냥 거기다 그냥 냅두고 가가지고 큰일 날 상황이었는지 그게 아니라는 사정을 언급을 정말 자세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다 점수를 따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도로교통법 54조에서 이야기하는 구호조치 의무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사망 결론 부분에서 설시를 하시고 그렇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 문제만이 남는데 그렇죠? 도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축소사실인 교특법 위반죄가 남죠. 그런데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일견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325조 후단 무죄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질 확률이 굉장히 크죠. 0.45에다 0.008 더해가지고 이제 0.053이 나온 케이스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도주 차량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교특법 위반 3조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는 되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인정될 수 없고 결국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무한 대인2에 무한으로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형사소송법 제 327조 몇 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된다 나올까요? 그렇죠. 2호죠.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6호가 아니라 327조 2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27조 2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결국 이 내용을 또 정리를 해줍니다. 특가법 위반 도주 차량의 점에 대해서는 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 사유가 존재하고 축소 사실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교특법 위반 3조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의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0줄 채우죠. 그 글씨를 크게 쓰시고요. 쭉쭉쭉쭉 한 줄씩 떼는 데 있어가지고 익숙해지십시오. 괜히 이렇게 막 목차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분량을 1.5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을해 씨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을해 씨의 특경가법 위반 사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경가법 위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일단 잡으시고 325조 후단무죄 주장을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에피타이저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에피타이저 첫 번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기본 입장이라는 내용. 이거는 보통 변론 요지서 쓸 때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검토 보고서를 쓸 때는 피고인의 입장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뭔가 지금 피고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문단을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 피고인은 김가빈 씨와 공모를 해서 돈을 편취를 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모 사실에 대하여 검찰,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누구의 법정 진술, 누구의 진술조서, 고소장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 및 신빙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으로 볼 게 뭐죠?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죠. 자, 아까 우리가 앞에 증거 목록 부분 살펴볼 때 벌써 3개의 증거를 증거 능력 없는 증거로 제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 검사 작성 김가빈에 대한 피신조서. 왜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김가빈 씨한테 진정 성립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제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경 작성 김가빈에 대한 피신조서, 1회 피신조서 증거 능력 없고요. 이을혜 씨에 대해서 내용 부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을혜 씨 스스로에 대한 경찰 1회 피신조서 증거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단 그 3개 모두 제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문 진술이 하나 기재된 거 있었죠. 그것도 제껴낼 수 있겠고, 즉 증거 목록 순번 1번 제껴내주고요. 그 내용을 나 증거 능력 없는 증거 판단 해가지고
각각 다 목차를 잡으십시오. 1. 순번 1번. 검사 작성 김가빈에 대한 피신조서 해가지고 각각 다 증거능력 부인을 해주세요. 그래야 100줄 채워요. 첫 번째로 검사 작성 김가빈에 대한 피신조서, 그 다음에 사경 작성 김가빈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사경 작성 이의뢰에 대한 1회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사경이 작성한 박병진 씨에 대한 진술조서 중에 뭐가 있었죠? 아까? 전문 진술이 기재된 부분이 있었죠. 그것도 제껴내야 되고요. 자, 전문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부분 뭐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제껴나가 줍니다. 그 다음에 4가지 벌써 제껴나간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경위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죠. 이것도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제껴나갈 수 있겠죠. 왜냐? 위법수집 증거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제껴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의 증거를 하나하나 제껴나가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20줄에서 많게는 30줄 이상을 서술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증명력에 관한 판단인데, 자, 그래서 지금 구성을 해봅시다. 이거를 100줄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가항 이 부분에서 한 7, 8줄이 빠져요. 그리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 쭉쭉쭉쭉 해나가면서 여기서 30줄 정도가 더 빠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벌써 40줄 가까이가 채워져요. 그 다음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 제껴낸 다음에 증명력 판단을 해야겠죠. 그 증명력 판단은 틀린 그림 찾기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역시 40줄 정도를 제껴 나가야 됩니다. 김가빈 씨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틀린 그림 찾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 검찰에서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정 진술이 다르네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나가야 된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봤던 2017년 1회차 모의고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그런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력 판단 김가빈 이야기의 신빙성을 탄핵해 나가는데 40줄 이상을 설시를 해주시면 남은 게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20줄 내외가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결국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의뢰 씨가 2012년 6월 1일에 500만 원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 박병진한테. 2억 원을 전달받았다면 500만 원을 구걸할 이유가 없다. 이런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목차를 잡아서 써나가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김가빈 씨가 지금 2억 원을 일주일 동안 소액으로 현금에서 각각 분산해서 인출을 하고 이거를 양신구를 통해서 전달해줬다. 이거는 경험칙에 어긋난다.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가빈 씨가 자백을 하고 있지만 김가빈 씨의 이야기에 따르다면 2억 원 중에 자기는 300만 원만 먹고 나머지는 다 이의뢰 씨한테 양신구를 통해서 넘겨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박병진이라는 사람한테 밝히지 말아달라. 최정호라는 사람이었네요. 최정호한테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줄 테니 이거 조용히 있어달라라고 제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가빈 씨가. 300만 원 받은 놈이 1000만 원 주면서 입 닥치고 있어달라고 한다? 뭔가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적시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20줄 정도를 결론. 앞에서 말씀드린 재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중요 피의자,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인 김가빈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안경위라든지 박병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만한 부합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반 사정을 10분 고려하시어서
결국 이 사건 승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나 부족하거나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이 특경가법 위반 사기범죄 사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써오신 거를 보면은 주로 쓰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통으로 생략돼 있고 결론 부분이 너무너무 간단하게 두 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시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 적극적으로 써나가셔야 여러분들 최소한 20줄, 30줄 이상을 더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7장 이상 채우셔야 됩니다. 7장 이상 채우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첫날에 시험 잘 보셔야 되는 게 거기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첫날 시험 잘못 보고 이러면 그게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 계속 그거 머릿속에 남거든요. 제일 쓸데없는 게 그 시험 보고 나서 어디 게시판 희한한 데 들어가가지고 답 맞추지 마세요. 그 진짜 그거 있어요. 옛날에 사실 볼 때도 저 공부하고 있으면 저기 무슨 어디 휴게실 가가지고 맨 어디 무슨 법률 채널 있다는데 게시판에서 막 뭐가 맞네요. 맞으면 어쩔 거야. 지가 개판으로 썼는지 어떻게 알아. 결론 똑같아도요. 쓰는 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점 여러분들께서 결론까지 가는 방법은 지금 대충 알아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살을 좀 더 충실하게 탄탄하게 붙여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소 공소기각 사실관계를 15줄 20줄로 구성해서 쓰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7년 6월달 모의고사에서 325조 후단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베껴서라도 써보시는 방법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거 했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공부할 때가 좋습니다. 항상 이제 나중에 가시면 매일매일을 시험 치는 기분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지 같은가요? 오늘도 이렇게 날씨 껌껌해질 때까지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오늘 말씀드린 팁들을 가지고 다음에 쓰실 때 꼭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자신감이 좀 상승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